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맨 앞에는 명예훼손으로 8,300만 달러나 손해배상을 하라 하는 법원 배심원들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뉴햄프셔에서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겨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거의 무슨 추대되는 분위기. 그러면 니키 헤일리 후보는 무엇이 부족했던가? 그리고 이제 뭐 그와 연관되는 경제 문제, 또 이민 이슈, 전부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나는 뭐 경제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좋지 않고 이민, 국경 이슈는 굉장히 나쁘고요. 플러스 지금 이스라엘 문제도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는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며칠 동안 여러분들께 방송을 제때 못 해드렸는데 유튜브가 잘못 판단으로 유튜브의 인공지능이겠죠. 제가 올린 클립이 부적절하다 해서 삭제했고 그 이후에 이의를 제기한 뒤에 방송을 했는데 그 사이에 방송을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 관련 보도가 현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위키피디아라든가 이런 데를 인용을 하니까 위키피디아도 틀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같이 아무나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 보도한 것도 있고요. 거의 모든 매체가 아마 한 매체가 그랬는데 다른 매체들이 전부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하나를 전해드리겠고 맨 마지막에는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여사의 디오르백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 가장 나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편은 잘못을 안 해야지 되고 잘못을 했어도 덮어줘야지 되고 그 잘못한 부분을 건드리고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나쁜 인간으로 매도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의 그 핸드백 사건에 대해서 세 개가 다 보도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는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겠죠. 뭐 얼버무리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제가 오늘 조금 더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항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해외 언론에서 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 저는 그럼 왜 미국과 해외 언론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의 미국에서 전했는가 하는 부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여러분의 당성에 따라서 공격을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특별히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오늘의 미국에서 때로는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것이나 한국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때로는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모호하건 모호하지 않건 저는 대부분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저의 일차적인 오늘의 미국을 이어가는 목표겠죠. 오늘 위켄드 에디션은 그런 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진 캐롤이라는 칼럼니스트예요. 이 칼럼니스트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했다. 칼럼니스트를. 그러므로 배심원들이 8,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8,300만 달러인가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원래 이 케이스가 두 번이었었죠. 1990년대 30년 전에 뭐 아주 유명한 뉴욕의 백화점에서 앞에서 만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진 캐롤 칼럼니스트에게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같이 골라줄 수 있느냐 해서 여자 속옷 파는 데 갔다가 속옷 파는 곳에 이제 피딩룸이 있죠. 피딩룸 속으로 들어가서 강간했다는 것인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진 캐롤이 이제 미투 무브먼트도 막 있고 하니까 그전에는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오죽 칠칠맞게 행동했으면 꼬리를 쳤으면 여성만 비난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책에다가 그 과거를 썼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내 타입이 아니다, 뭐 만난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한다, 막 사진 찍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도 그리고 거짓말한다, 책 팔려고 거짓말을 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강간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강간이 성립하지 않은 것은. 그러나 성폭행했다와 그에 대한 배상으로 500만 달러. 이제 이건 다 갚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있으면서 계속 이진 캐롤에게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 저 여자 알지도 못한다. 생긴 거를 봐. 내가 어떻게 하고 싶겠어. 내 타입이 아니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이 2차 고소를 한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그게 이제 어제 판결이 나온 게 8,300만 달러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판할 때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계속 몇 번이고 재판에 갔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한 번 그렇게 해서 500만 달러 물어주고 나면 입을 다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이 있고 첫 번째 500만 달러 그 판결이 있고 다음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 모르는 여자인데 저 여자가 책 팔려고 나를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고 해서 대통령이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주장을 하니까 이 여성은 내가 저 입을 다물게 해야지 되겠다 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해서 3시간 만에 이제 3시간 만에 다 판결이 나와서 8,300만 달러. 남자가 7명이었고요. 배심원 9명 가운데서 여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 8,300만 달러 가운데서요. 6,500만 달러가 벌 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징벌적 보상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평판에 관한 거 평판을 수습하는데 1,100만 달러가 들고 그 다음이 730만 달러 이렇게 해서 5분의 4군요. 5분의 4가 징벌적 손해배상. 원래 이진 캐롤의 변호사는 최소한 2,400만 달러.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가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2,400만 달러를 하도록 배심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비싸야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8,300만 달러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최후 논고를 할 때 변호팀이 논고를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뛰쳐나가 버렸잖아요. 법정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규 방송 시간에. 그리고는 변호사도 들썩이고 옆에 법률 자문들도 들썩이니까 딱 판사가 명령을 내려버렸죠. 나가지 말라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재판이었습니다. 1월 17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왔었을 때는 거의 퇴장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퇴장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박차고 나가버렸는데 아마 이 미국 법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면요. 그 소란 피우는 사람에게 이롭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변호팀이 2,400만 달러요 하면 보통 2,400만 달러보다는 적은 금액이 나오는데 배심원은 2,400만 달러의 3배 거의 4배입니까? 8,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편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예사롭지 않은 변호사예요. 왜 옷을 멋지게 뽑아 입고 다니는 그 여성 39살 변호사 있죠? 그 여성 변호사도 재판 도중에 그 상식을 넘어서는 행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판사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런 말하고 그렇게 그냥 억지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39살의 알리나 아바. 원래 무슨 마크 제이콥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일하다가 패션 업계에서 일하다가 그냥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무슨 그 법대를 다니고 그리고 경험도 없어요. 이런 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여자 변호사를 선정을 할 때 그냥 겉보기 좋은 사람을 좋아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리고 이 여성도 참 변호사, 보통 변호사 같진 않은 게 본인의 생일 축하하는 파티인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딱 트럼프와 본인 두 사람만 있고 다른 테이블들은 저쪽은 깜깜하니까 어디를 빌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깜깜하고 본인이 올린 사진이에요. 그리고는 두 사람만 같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축하해줬다고 생일 케이크 앞에 놓고 그리고 두 사람만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런 여성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지만 무능한 변호사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데 이 변호사 이 케이스로 350만 달러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350만 달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돈 아니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쓰라고 지지자들이 보낸 그 선거 기금, 팩에 들어간 그 기금을 법률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얼만큼을 여러분들께서 기부하시던 그 기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 마음대로 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항소를 한다고 했고 돈도 뭐 지금 나중에 받을 수 있겠죠. 그럼 91개의 혐의로 이건 이제 민사 케이스잖아요. 형사 케이스, 4건의 형사 케이스도 있고 첫 번째 소송은 3월 달에 시작됩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련한 그런 거. 그 밖에도 민사 사건에서도 이번은 8,300만 달러지만 3억 7천만 달러 벌금을 내야지 된다. 사업을 사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복해서 그런 이제 그 뉴욕 검찰총장의 그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죠.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면 이진 캐롤이라는 이 그 칼럼니스트는 몇 개월 걸릴 수 있겠죠. 돈을 얼마에 받니? 그리고 돈이 아마 8,300만 달러보다는 깎여지겠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현찰이 있다면 8,300만 달러가 글쎄요. 있다면은 이건 이제 법원에 지불을 하고 항소 동안에는 법원이 홀드하고 있겠죠. 아니면 뭐 갖고 있는 건 거의 부동산이니까 자산에 대해서 뭔가 대출 받아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밖을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들을 변호팀에서 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최후 원고에서 박차고 나가버린 것. 두 번째는 돈 많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 그동안 하도 자랑을 하니까 그렇게 부자라면 본인 자산의 몇 분의 1 정도는 명예훼손으로 물어야지 된다. 이걸 각오를 해야지만 다시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구나. 이게 이제 그 배심원단의 평결 내용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자라고 자랑하니까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을 때도 8,3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여겨봐야지 될 건 이번 재판이 끝나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만을 말합니다. 터무니없다. 8,300만 달러? 터무니없겠죠. 누가 생각해도. 그런데 본인이 자초한 면도 있는 거고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뭐 저 여자 말상이야 세대갈이야 뭐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고 싶겠어 하는 그런 게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수정헌법 표현의 자유를 권리를 뺏어갔다. 이건 미국이 아니야. 이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는요. 이진 캐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데인 거죠. 보통 사람은 한 500만 달러 이런 벌금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입을 다물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을 더 열었다가 이번에는 8,300만 달러 하니까 어제는 이진 캐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미국 법은 살아있다는 거고 싫긴 하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법 때문에 본인이 손해볼까 봐 무서워서 이진 캐롤에 대해서는 어제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임기 2기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모든 것을 지금보다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그걸 세계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시사만평을 보시겠는데 as I said before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she's not my type. she's not my type이 이진 캐롤이 아니라 법정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어떠한 이념 내 타입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당부 내지는 저의 충고입니다 라고 한 게 있는데요. 이 케이스 배심원 했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에게 보복당할까봐 아마 판사가 그런 말까지 해준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이 시사만평은 클레이 베넷이라는 시사만평가가 쓴 건데 오른쪽에 써 있죠. 이 베넷이라고.
뒤에는 이진 캐롤, 이번에 원고, 양처럼 보이죠? 트럼프, 늑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양이 늑대의 뒤를 쫓아가면서 늑대의 꼬리를 물어뜯고 있잖아요. 야, 지금 이제 이런 시사만평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은 불공정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항상 불공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케이스에도 바이든을 비난하는데 바이든이 이 케이스에 무슨 영향력을 미칠 권한도 없지만 영향력을 미쳤다 해서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아무래도 좋아. 어떤 일을 해도 좋아. 난 트럼프야. 당파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이든이 싫어서. 그렇게 몰릴 수 있는데 무슨 대통령이 이 케이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심원들이 재판정에서 이쪽에서 하는 얘기, 이쪽에서 하는 얘기, 제출된 증거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내가 대통령 때 했었던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 때, 내 타입 아니야.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고요. 지금 이번 주에 뉴햄프셔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니키 헤일리에게 유리하게 보였던 그곳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공화당에서 이제 더 이상 갈 것도 없어 하고 이제 뭐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예측 불가능해, 민주주의 싫어하고 무슨 다 독재자들만 좋아하고 김정은 그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야, 이거 너무 걱정이다 하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에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또다시 뭐 파이낸셜 타임즈, 가디언, 또 가디언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점점 대세에 트럼프 좀 불길한 일들을 세계 각 나라에서 맞을 수도 있다. 좋아하는 나라도 있죠. 헝가리, 러시아, 또 북한 같은 나라, 또 일부 아시아와 중국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무슨 일 처리를 하는 바이든보다는 기분파인 트럼프가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이제 한국에서 한번 속은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뭐 만나면 뭐 남북 문제 좋은 일이 있을까봐 세상에 그거는 순진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치계에 있거나 언론계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경솔한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그거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건 감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이슈는 세계관이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트럼프가 되면 우리에게 좋아하고 기대하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러시아, 헝가리, 북한 등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시사만평인데요. 조 바이든이 얘기하기를 내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말하는데 말이야. 바이든이 항상 틀려. 맨 오른쪽에 보면 민주주의가 나에게 위협이야. 이걸 지금 사람들이 뉴햄프셔에서 이긴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화당인 패기 누난 같은 칼럼니스트도 뉴햄프셔를 포함 언론들이 너무 빨리 트럼프가 이겼다고 선언해 버렸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 그런데 길이 안 보인다와 그냥 여기서 끝내자라고 공화당의 전국위원회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다른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것은 막았고요. 경마라면은 됩니다. 딱 보면 처음에 조금 가다 보면 이길 가능성이 없겠어 하고 베팅을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건 경마가 아니잖아요. 트럼프든 니키 헤일리든. 그래서 이 시사만평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예비선거를 코커스와 예비선거 형식으로 처했는데 가운데에 이제 뭐 리포러가 됐던 앵커가 됐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말했습니다 하고 맨 위에 presidential primaries 예비선거 이미 말했습니다 하니까 오른편에 보세요. 쭉 뭐 뉴욕부터 캘리포니아 이건 진보지만 그 옆에 텍사스, 플로리다, 보수, 오하이오 다 이제 보수들 쫙쫙 얼굴들이 다 사납잖아요. 오로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만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하고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다른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거죠.
니키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간다고 하고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겼고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이고 3월 초에 슈퍼 튜스데이가 되면은 그런데 법적인 어려움이 쭉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니키 헤일리도 다 잘한 건 아니죠. 보시면 니키 헤일리는 퀴트해야 된다, 사임해야지 된다 하니까 바이든이 I agree. 이건 트럼프가 이렇게 빨리 공화당에서 이긴 것이 민주당에게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니키 헤일리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민주당의 투표율도 높이고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도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친애하는 그 지도자에 대한 숭배와 뭐 충성심 이런 것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있고 그런데 공화당에서도 30% 조금 넘게는 트럼프에겐 절대로 표를 찍지 않겠어 라고 사람들이 공화당에서조차 사실은 이걸 넓혀야지 되는데 이 무당파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의 대안이라고 뭐 은행권이라든가 언론에서도 팍스도 이랬다 저랬다 와블리 월스트리트저널도 와블리 이랬다 저랬다 런 디센티스 먼저 띄워봤다 안 되니까 니키 헤일리 띄워보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팍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면 손을 잡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니키 헤일리는 근데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본인의 실수나 본인의 정치관 세계관도 문제가 있었던 것 있습니다. 트럼프와 기본적으로는 입장 차이가 없으면서 조금 비겁하게 트럼프 표의 지지를 계속 받으려고 트럼프를 비난하지 않고 막판에 가서야 트럼프를 입에 올리고 좀 멘탈이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심지어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가 후보가 되면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이게 다 트럼프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트럼프 지지자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그 비겁한 입장을 취한 거죠. 론 디센티스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랑 싸워서 이기겠다 했으면 처음부터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인 면에서의 트럼프의 지나침 같은 것을 지적을 하고 갔어야지 맞는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에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남북 전쟁은 뭐 원인이 뭐 정부에 대한 뭐지 그게 노예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노예제를 이름 언급도 하지 않은 이게 문제였고 그 다음엔 또 정말 우스꽝스러웠죠. 미국은 인종차별적이었던 적이 없는 국가다. 나는 인종차별을 받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보수적인 주에서 본인의 얘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인종차별을 받았는데 미국은 한 번도 인종차별을 받은 적이 없는 국가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때 그냥 평소에 말할 때 뭐 what the 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회피적인 발언, 형편없는 설명. 그래서 니키 헤일리도 아주 큰 그림에서의 당참은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뉴햄프셔 선거까지 오면서 조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색인종, 여자라고 해서 유색인종이나 여자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정의를 향해서 막 간다기보다는 정치 파워 같은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물론 정치인이 시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시점 끝까지 정의보다는 파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의 노예제가 무슨 남북 문제, 남북 전쟁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미국 이 나라에 무슨 인종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하나의 주까지는 통했죠. 그런 주까지는 통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인구가 얼만큼이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OU 사우스 캐롤라이나 하고 population 2023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인구는 537만 3,555명, 약 540만 명.
로스앤젤레스 시보다는 뭐 한 130만 명, 140만 명 정도 많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보다는 또 한 440만 명, 450만 명 정도 작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LA 카운티보다도 작은 그 정도에서는 통했지만 또 이제 뭐 이런 말 안 하고 인종차별 없어요. 전국적으로 딱 무대에 나와 보니까 그게 안 통하더라. 그런 점을 저는 이제 니키 헤일리 마지막에 오면서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게 될 그런 이슈는 국경입니다. 국경이 제일 큰 이슈임을 아이오와주에서도 뉴햄프셔주에서도 이제 밝혀졌고 연방 대법원이 5대 4의 판결로 텍사스주의 주지사가 거기에 이제 막 그 철조망 같은 거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치기도 하고 하는 그 철조망은 걷어내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했고 이 판결에 대해서 두 사람의 보수가 존 로버츠와 에이미 코니 베렛, 에이미 코니 베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죠. 세 명의 진보와 같이 그거 걷어내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두 사람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조차도 대법관조차도 당파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국경 순찰대가 철조망을 자르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텍사스가 연방정부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연방정부가 국경을 안전하게 안 지켜서 우리 주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도 알아서 우리 나름대로 해야지 된다 하니까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는요. 아이오와주 방위군을 텍사스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텍사스주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당히 내려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도요.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정말로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통과가 돼서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싸우지 않게 되는 것. 이걸 가장 걱정합니다. 사실은 초당적인 이민개혁안, 국경안보 이런 것들이 가장 현명하게 그걸 이제 대처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그런 해결책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서 미치 매코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재임되고 두 사람 다 재임이네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뭐 그 뒤에 오랜 동안 일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미치 매코넬이 굉장히 정의보다는 권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치 매코넬이요. 다른 건 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싫어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원, 본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상원 의석도 뺏기고 도움이 안 돼요. 그 권력, 본인의 권력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본인의 권력에 이득이 되는 이 국경 문제, 이민 문제는 또 트럼프와 딱 손을 잡는 사람이 미치 매코넬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어제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 정치 안 하겠어. 내가 뭐 세상도 바꿔보고 좋게 이런 뜻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네. 다는 아니겠지만 이상한 사람들, 극우거나 극좌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득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이상한 판국이야. 정치 판국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미치 매코넬은 정의보다는 권력이 많아서 또 국경 문제는 트럼프와 딱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지 않느냐면요. 밋 롬니 같은 사람이에요. 온건하고 우아하고 하는 밋 롬니. 공화당에선 저 사람 왜 저래? 민주당이야. 뭐 미적지근하고 이러겠죠. 밋 롬니 같은 사람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켜야지 된다. 하원이 저렇게 당파적이라면 우리 상원만이라도 초당적으로 해야지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더 이상 안 한다고 하고 72살인가 그럴걸요. 또 한번 볼까요? 미치 매코넬도. 미치 MIT G 미치 매코넬이 아니죠. 밋 롬니죠. 밋 롬니. 밋 롬니가 나이가 지금
아, 76세네요. 이래서 꼭 확인을 해야지 된다니까요. 76세. 그런데 트럼프나 바이든보다도 젊잖아요. 젊은데도 더는 정치 안 하겠다. 뭐 뒤에 사람에게 물려줘야지 되겠다 하죠. 그리고 본인도 깨달았겠죠. 아, 나의 이 부름 초당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겠구나. 그럴 바에는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 이 젊은 사람에게 내어줘야지 하는 거죠. 이 사람 굉장히 부자거든요. 부자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국경 문제고, 그럼 경제는 형편없고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안 되고 생활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이게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어제 나온 데이터도 지난해 4, 4분기의 경제성장, GDP라든가 그 모든 것을 볼 때 다 반대입니다. 수학은 다르게 나옵니다. 경제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다우지수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연방준비제도 목표 가까이 가고, 처음에 올해 받아보셨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조금 늘어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업률이 내려갔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수입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팍스에서 경기 침체라고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두려움이 많이 만들어졌죠. 사람들이 그런가 실제보다 경기를 훨씬 나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경제에 대해서 나은 느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고하는 데도 많죠. 지금 이미 디클라이닝 되는 업계는 저와 같은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기술 업계, 뭐 그리고 이베이 같은데, 뭐 심지어는 그 레비 스트라우스 진 만드는, 데님 만드는, 청바지 만드는 그런 회사도 몸집 작게 한다고 해고하잖아요. 기술 업계야 워낙에 팬데믹 때 정부에서도 막 돈 주고 하니까 사람들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전에 스타벅스가 막 모퉁이마다 다 스타벅스로 말뚝 박았잖아요. 다른 데서 뭐 커피빈 이런 데서 와서 할까 봐. 그러다가 지금은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줄이는 테크 업계도 있고, 아니면 업계 자체가 소셜미디어와의 싸움, 인공지능과의 싸움 등등 때문에 디클라이닝 돼서 줄이는 미디어 업계 같은 데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는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선거가 가까워져 와서 바이든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요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면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군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가자지구와 베트남을 비교하는 시사만평이 등장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2024년도 바이든이 처음에 맨 왼편 위에 보면 웃고 있다가 그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아래로 오면은 가자, 거기도 가자라고 써 있는데 얼굴은 이미 아래 중간부터 바이든이 아니라 아랫줄에 오니까 이미 바이든, 윗줄에 바이든, 윗줄에 세 번째부터 바뀌네요. 린든 B 존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린든 B 존슨이 민권법, 투표법, 64년도, 65년도 우리 그 유색 인종에겐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케네디 암살되기 이전부터 미군이 뭐 베트남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됐던 것이 이 린든 B 존슨 시대에 딱 그 베트남 그 전쟁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린든 B 존슨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던 후보 텀플리가 굉장히 고생했죠. 결국은 정치에서 지고 말잖아요.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네탄야후를, 워낙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인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인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야지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홀로코스트로 고통을 당할 때 눈을 감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영국 신사들도 이스라엘 뭐 국가에 설립하게 해주지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이든도 아버지의 교훈에 따라서 그 같은 것을 많이 그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는데, 그 지도자를 보고 지지해야지 됩니다. 네타냐후가 아주 지독한 것보다 더 지독하게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사상을 하니까 이게 이런 그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바이든이 앉아, 머물러, 거기 앉아 이러면서 막 계속 스탑해, 비비,
벤자민 네타냐후 이름이잖아요. 비비, 애칭. 강아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다른 거에 꼬리를 또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손에는 뭔가를 간식 같은 것을 들고 있잖아요. 목줄은 당기면서 간식을 주는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린든 B 존슨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는 데는 복잡한 이유가 많이 있죠. 뭐 그런 이유 저런 이유 미국 무기 산업도 뭐 성장시키고 그런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다 잃어버린 이런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든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어려움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는 에미상에 대해서 이 수상하는 거 막 보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에미상이 이제 그 에미상,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에미상은 텔레비전 부분, 골든글로브는 예전까지는 전부 외신 기자였는데 지금 그 심사위원들을 뭐 불의가 너무 많다 해서 부정 사건이 바꿨어요. 그리고 아카데미가 뭐 영화 뭐 모든 것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75세 에미상 수상식에서 한국의 모든 매체가 아마 한국 매체를 보신 분이라면 비프가 팔관왕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에미상에서 팔관왕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그 7개 후보에 올라가서 미니 시리즈 부분에서 다예요. 7개 후보에 올라서 5개 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석세션 같은 드라마가 미니 시리즈는 아니니까 이건 시즌 4까지 나갔으니까 한 40회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고 오랜 동안 한 년에 걸쳐서 한 건데 석세션 같은 데가 20몇 개 후보에 올라가서 6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비프는 7개 후보에 올라가서 5관왕인 겁니다. 그런데 왜 8관왕이라고 하냐고요. 한 군데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위키피디아에 8관왕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잘 보시면 8관왕이 골든글로브가 그 전에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골든글로브에서 이 비프가 3개 부분에 올라가서 3개를 다 받았습니다. 작품상 스티븐 연, 남자 주연, 그리고 알리 황, 여자 알리 웡, 여자 베트남계예요. 여자 주연. 그래서 이거 골든글로브의 3과 에미상의 5개를 합쳐서 8개인데 에미상 수상 8관왕이다. 이렇게 전부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 글로 활자 매체부터 아주 유명한 방송사까지 제가 들어보고 보고 읽고 한 건 전부 8관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현지의 보도를 미국 현지 보도가 더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한국이 더 사람 인원도 많고 거기 전문가들도 더 많잖아요. 막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제가 이걸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핸드백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한 이유는 해외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나오면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걸 이렇게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의회에서 막 단상에 올라가서 싸우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그런 나라치고 훌륭한 나라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디올백 스캔들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외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퍼스트 레이디가 뇌물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 배우자의 그 뇌물방지법을. 이게 굉장히 해외에서 들을 땐 선진국에서 들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뜻에서 보도를 해드린 겁니다. 최 목사가 아브라함 최 이름 최 누구 뒤에 적혀 있을 거예요. 핸드백을 건네는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건 맞습니다. 기획한 건 맞아요. 함정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뭐 가족의 지인이다, 뭐 아버지를 안다 등등. 첫 번째도 뭐 화장품을 줬다나요? 어떤 매체는 그렇게 보도합니다. 로이터, AP, CNN, 뉴욕타임즈 무슨 뭐
보도를 안 한 데가 없어요. 영국도 뭐 텔레그래프, BBC, 뭐 어디 뭐 중국, 심지어 인도 언론에서까지 전부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그것만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까지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았다. 주가 조작 의혹과 특검, 뭐 박사학위 과정, 기록 위조, 표절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뭐 고속도로 건설할 때 토지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가족들이 있어서 그 건설 사업이 폐기되고, 그 뒤에는 뭐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뭐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물러나지 않고, 모든 것 YTN 케이블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는 대통령이 입장을 설명해야 된다. 53%는 김건희 여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 27%가 함정에 빠졌다. 함정이라는 것은 알아도 왜 그럼 그 가방을 가져가냐는 거예요. 거기서 몰래카메라에 이렇게 비싼 거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들어있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달러짜리 디올 리얼 핸들백이 한국의 여당을 흔들었고, 극도로 양분화된 이 분위기에선 더욱더 뜨거워진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데 쓰이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엇갈리고, 배우자가 한 번에 750달러, 1년에 2,200달러, 딱 이것까지예요. 초과하는 선물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불법이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의 소리가 영부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고, 시민단체도 국가 부패방지기관에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은 그게 불법 함정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목사 이름이 최재형 목사네요. 미국 사람이라면서요. 미국에 살고 있는. 2022년도 9월 달에 촬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언론은 거기다 이것까지 붙입니다. 물가 상승한 거, 지지율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인 문제다. 한국 사람 5분의 3이 직무 수행에 반대라는데, 이 디올 청탁금지 위반은 60% 이상이고 함정이라는 게 한 30% 정도 되고, 대다수의 한국인은 여러 의혹이 조사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의 입장 뭐 등등 하면서 개고기 금지 같은 것은 긍정적이었는데, 뭐 대통령 부부가 6마리의 강아지와 6마리의 고양이를 키운다면서요. 그런데 이 핸드백도 그전에는 뭐 친환경적인 것을, 국내 브랜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의 관계도 일단은 봉합된 것 같다까지도 전합니다. 그런데 가방은 여전히 논란이다. 이런 것을 미국의 모든 뭐 시사주간지 타임도 보도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제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도 보도를 했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이런 데는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서 전하고요. 이거는 BBC고,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싱가포르의 그 스트레이트 타임스도 보도를 했고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도, 모닝 포스트도 보도를 했고, 글로브 타임스, 뭐 중국 좋았죠. 지금 중국 매체도 보도를 했고, 뉴욕 타임스, 이런 모든 매체들이 보도를 한다는 거. 네, 그 분위기는 안에서 알고 계셔야지. 이걸 제가 무슨 뭐 여당을 지지합니다, 야당을 지지합니다 하는 뜻에서 보도한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해드릴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